자, 아까는 이제 토지대장을 보셨고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보실 건데, 현재 등기부가 전산등기부예요. 그래서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를 이제 등기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기록. 옛날 말로 등기용지인데, 옛날 종이 시절에는 등기용지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등기기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기록. 그런데, 근데 보통 그냥 등기부나 등기기록이나 그냥 혼동해서 씁니다. 어쨌든, 자, 요거는 무슨 등기부라고요?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요 구분하는 건 이제 등기부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서울, 글자가 좀 작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07의 18번지에 있는 뭐? 건물 얘기하는 건물. 아, 토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토지 등기부예요. 그럼 토지인데 서울특별 서대문 대신동 107의 18번지에 있는 토지 등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전산 등기 처리하기 위해서요.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요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요 고유번호.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도장은 찍어두세요. 아, 맨 위에 소재 지번이 쭉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고유 번호라고 말하는 게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등기 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였죠? 권리. 아까 대장은 표시. 자꾸 제가 반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멱살 잡고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끌고 갈 겁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것이다? 권리. 그럼 여기가 뭐냐면 소유권, 여기가 뭐냐면 소유권 외에, 그러니까 요 두 군데가 권리를 기록하는데요. 무엇을 기록하는데? 권리.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권리를 둘로 나눠봐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세상의 모든 권리를 둘로 나눠보래. 세 개도 아니고 둘로. 그럼 뭐 아니면 뭐?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소유권은 여기다 적는 거라고. 갑구. 그래서 갑구는 뭘 적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럼 나머지는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건 소유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다 적는다? 을구에다가 적어요. 을구. 그래서 소유권을 적는 데가 어디고?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데가 을구. 여기가 권리 적는 데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게 권리를 기록하는 데지만 그렇다고 권리만 나온다? 모두 나온다. 표시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표시. 그 표시를 적는 데가 표제부예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는 표시 적는 데예요. 근데 이건 토지 등기부니까 무엇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이게 뒷장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표제부를 볼게요. 혹시 보이세요? 글씨? 네. 자, 표제부 이게 하나에 늘려다 보니까 좀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자, 표제부 하면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자, 첫째 표시번호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뭐가 나온다고요? 표시. 기출문제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시번호. 살짝 밑에 볼게요. 갑구나 을구는 이름을 순위번호라고 그래.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이름이 달라요.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 벌써부터 막 적고 그러시는데 지치지 마세요. 네. 네. 표시번호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요? 순위번호가 나와요. 네. 그래서 표제부의 조문은 이래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 한다요. 지금부터 틀린 말을 안 해.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자, 그러면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번호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표제부에 적는 내용이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서 적을 거 아니야. 쓸 때마다 앞에다가 번호를 매긴다고. 그 순서. 이걸 무슨 번호라고 한다? 표시번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순서를 순위번호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구나 을구는 무슨 번호라고 한다고요? 순위번호. 그럼 여기는 이제 1번만 있지만 그 밑에 썼으면
2번, 3번 이렇게 되는 순위 번호가. 자, 근데 표제부 다시 볼게요. 표시 번호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접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접수. 우리 등기는 법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아까 대법원 규칙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등기 쪽은 사법행정위에서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법원에서 등기소라는 데서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등기소는 어디 소속? 법원 소속인 거예요. 행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하는데 등기소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기소에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해줘요. 그걸 등기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청주의. 그럼 신청을 받겠죠. 받는 것을 접수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접수. 그럼 이 등기는 언제 접수받았는지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82년 9월 9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표시 있잖아요.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표제비에다가 써준다고. 그럼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어느 토지에? 서대문구 대신동 107의 18번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쓴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서 보고 썼을까요? 대장 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는 어디가 기준? 대장이 기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지목이 대잖아요. 된데 만약에 지목을 바꾼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기준을 먼저 고쳐야 된다고. 그럼 지목을 바꿀 때는 어디 먼저 고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면적도 바뀔 수 있었나요? 아까 토지가 뭐 분할되고 합병되고 그런 게 면적 바뀌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고치고 대장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분필 등기, 합필 등기 이렇게 된다고. 순서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표제부고 그 다음에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라는 말은 등기 내용을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의 등기냐 이걸 쓰는 거예요. 그걸 등기 목적이라고 표현해. 그럼 우리가 소유자가 바뀐다. 소유자가 바뀌는 내용의 등기다. 그럼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우리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해요.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없었던 소유권이 새로 생겼죠. 그런 것은 보존이라고 부르고 있는 소유권이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위번호 1번에 등기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자, 그런데 이 등기는 접수를 언제 받았냐면 97년 2월 19일 날 받았고 2월 19일 날 받았는데 이 등기소에서 이 1997년도에 6782번째로 접수받은 등기예요. 여기에 6782호라는 말 보이시죠? 이걸 접수번호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 년마다 새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번호를 보실 때는 연도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접수번호를 왜 부여하냐면 같은 날짜라도 오전에 접수받은 게 있고 오후에 받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등기는 접수 순서대로 등기해 주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등기가 먼저 된 게 선순위죠. 등기가 먼저 된 게 순위가 빠른 거라고요. 그럼 날짜만 쓰다 보면은 이게 오전에 한 거하고 오후에 하고 선후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부여해 줘요.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럼 접수번호가 빠르다는 얘기는 순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수번호가 빠르다는 것은 뭐랑 같이 보는 거다? 연도랑 같이 봐. 요 번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접수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갑구에 이 토지 갑구에 1번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였죠? 소유권이죠. 네, 소유권이죠. 소유자 바뀐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바뀐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이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갖죠? 자식이나 배우자가 갖는 거잖아요. 그걸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상속일 때 등기 목적이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상속도 소유자가 바뀌니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은 똑같아. 소유권 이전인데 뭐가 다르냐면
원인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소유권 이전이라도 원인이 매매인 경우도 있고 상속인 경우도 있고 공짜로 줄 수도 있죠. 증여. 그럼 요게 몇 년, 몇 월, 며칠 증여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한다? 등기 원인을 써요. 원인. 그래서 97년 2월 5일 매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원인 할 때 이 날짜 무슨 날짜 쓰느냐. 이게 매매잖아요. 매매 2월 5일 매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2월 5일이 무슨 날짜일까요?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길까? 민법 혹시 이창환 하시는 분? 이창환. 매매 계약 효력은 언제 생겨요?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 계약? 체결할 때, 그쵸? 성립할 때. 성립하면 일단은 체결된 것을 보는 거죠. 잔금일이 아니에요. 잔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효력은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 효력에 따라서 이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잔금일이 매매 계약 효력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했을 때가 매매 계약 효력. 그 효력으로서, 계약의 효력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고. 계약 안 했으면은 그런 거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쓰는 날짜는 잔금일이 아니에요. 무슨 날짜 쓰는 거다? 계약 체결일을 쓰는 게 계약.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네. 그럼 여기가 상속이었으면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일까? 상속은 언제 받을까?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요. 그럼 상속일 때 원인일자는 사망일자 쓰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게 시험 문제. 원인일자를 뭐죠? 원인하고, 그러니까 요 등기 원인 칸에는 이거 원인란이라고 해요. 원인란에는 뭘 쓴다? 원인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쓴다? 원인. 일자. 날짜도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원인. 그 다음에 맨 끝에 칸 일이 뭡니까? 잘 안 보이시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글씨가 작아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여기다 뭘 적을까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거 있으면 쓰라고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 그럼 권리자를 일단 쓰겠죠.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권리자가 소유자겠죠. 예, 그래서 소유자 누구누구. 그럼 소유자를 쓸 때, 권리자를 쓸 때는 아까 인적사항 3개 꼭 써라. 아까 대장에도 인적사항 3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의 성명, 김명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쓴 거라고. 되셨죠? 예, 요게 권리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그럼 요거는 기타 사항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2001년 전산이기 했다고 써져 있어요. 뭐 했다고요? 전산. 옛날에 종이등기부였는데 전산등기부로 바꿨다 이런 게. 옮겨 적었다 해서 이기라고 하고요. 이기. 그럼 예. 그래서 옛날 등기부가 다 예상이 돼요. 뭘 질문할지. 자, 이게 종이 등기부인데 옛날에 여기가 갑, 을, 삼, 그 다음에 김명자. 종이 등기부 시절에 이게 제가 갑구 그려드린 거예요. 갑구. 그럼 여기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 갑구 1번의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소유자 바뀌면 밑으로 내려 쓰는 거예요. 그럼 2번하고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을에서 김명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전됐는데 이것을 전산 등기부로 옮겨 적었어. 말 이해되세요? 전산 이익이. 그럼 이 전산 이익을 할 때 이게 10년 걸렸거든요. 이게 누가 했겠어요? 알바들이 했어.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은 등기가 바쁘시니까 알바들 시켜서 하는데 사람이 다 옮겨야 된다고.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야 될 거야. 종이에 있는 것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냐면 이기를 할 때 현재 효력이 있는 내용만 이기한다 이게 됐다고. 그럼 이 등기부에서 효력이 있는 건 뭘까요? 요거예요. 지금 위에 1번, 2번 소유자는 옛날 소유자죠? 옛날 소유자고 현재의 소유자는 몇 번? 3번. 그 옮길 때 3번 내용만 옮긴다고. 그럼 일이 줄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등기부에다가 새 등기부는 첫 번째네. 첫 번째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써요. 소유권 이전, 그
증명자. 근데 근거는 남겨줘. 요 등기가 옛날 등기부는 3번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3. 여기 전3이라는 글씨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전은 앞전자예요. 전에는 몇 번이었다.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등기부 띄워보신 적 있으세요? 요걸 이제 등기부를 옛날에는 등기부 등초본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전산 등기부로 바뀐 다음에 이제 이름이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한 번만 더.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 등본을 전부 증명서라고 하고, 옛날 초본을 일부 증명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원본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을 등본이라고 하고, 일부를 보여주는 것을 초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원 다 나와요? 우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나오잖아요. 그럼 초본은 내 것만 나오는 거고, 등본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 나오는 게 등본, 일부만 나오는 게 초본.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옛날 초본을 지금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해요.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실 때 등기소에 가서 띄시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띄기도 하잖아요. 그럼 띄워보면 요게 나오는 거죠? 이건 옛날 등기부잖아요. 현재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건 옛날 등기부죠? 그럼 요거는 폐쇄시켜요. 뭐 한다고요? 폐쇄. 폐쇄라고 하는 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기라는 말은 뭘까요? 폐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 불태워서 없애고 이런 것은 폐기라는 표현을 쓰고, 폐쇄라는 법률 용어는 장부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을 폐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등기부를 뭐 했대요? 폐쇄했다는 얘기, 이 등기부를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뭘 없앴다? 없앴다. 효력을 없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폐쇄 등기부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폐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 효력을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폐쇄. 그럼 폐쇄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있긴 있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건 요거죠. 근데 옛날 소유자가 궁금해. 이게 3번이니까. 옛날에 3번이니까. 그럼 요 앞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 싶으면 폐쇄 등기부 보면 돼요. 그럼 폐쇄 등기부도 누구든지 띄워볼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예. 요런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갑구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을구 볼게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공시법, 또 등기법, 막 어렵다 하는데 재밌으면 돼요. 재밌으면 흥미가 있으면 이제 점수가 오릅니다. 그리고 공시법은 절차법인데요. 절차법인데 결국 어떻게 대장에다 등록하느냐. 그게 지적이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등기부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느냐. 이게 등기법이에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지금 등기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다 이런 걸 적는다. 자, 그 다음에 을구 한번 볼게요. 을구. 을구는 뭘 적는데요?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순위번호 1번.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저당권 설정. 아까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요거는 설정.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설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총칙 시간에 공부할 때는 종전 권리자의 일부, 권능의 일부를 승계받는 것이다. 이렇게 막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설정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소유권 설정이란 말은 없어요. 설정이란 말 자체가 뭐라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럼 소유자가 있는데요. 전세금 받고 너 살아라 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전세금 5억 주고 사는 사람은 전세권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소유자가 만들어줬죠. 그럼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한다고. 그럼 설정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뭐 해준 거라고? 설정해 준 거야. 그럼 은행에서요, 5억을 대출을 받고 은행에다가 담보 잡혔다. 그럼 은행은 담보 잡은 사람이니까 저당권자예요. 은행은 담보 잡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저당권자.
권자. 그럼 저당권을 만들어준 사람은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자.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설정자는 소유자예요. 예, 됐고. 그러면 을구에 이 토지에 뭘 해줬대요? 근저당권을 만들어줬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계속 요새 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된다. 그럼 채권은 1억이에요. 그런데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계속적으로 거래. 그럼 계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면은 채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증감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아직 얼마인지는 확정은 못하겠지만 일단 한도만 적어놓고 한도만 정해놓고 담보를 잡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직 채권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보 설정이 돼요. 그런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근저당권. 제가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만 얘기한 건데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채권이 확정되느냐 확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근저당권은 채권이 얼마예요? 근저당권은 채권이 얼마예요? 확정이 안 됐다니까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 대신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도는 적어도 그것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그러면 여러분들 근저당권으로 정해두면요. 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요. 쓰기가 유두리가 있죠. 그럼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그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이자가 붙을 수도 있죠.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확정된 채권이다 그런다면 1억이었다가요. 중도 상환했어요. 5천만 상환했어. 그럼 채권액이 얼만데? 5천인데 그걸 근저당권 하게 되면 5천으로 줄어도 상관이 없어. 그때그때마다 바뀔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한도에까지는 계속 담보 잡는 거예요. 그럼 5천 갚았다가 다시 또 빌릴 수도 있나? 아까 1억에서 5천 갚았다가 다시 또 5천을 다시 빌릴 수도 있고 은행과 계속 거래할 수 있냐고. 그런 계속적 거래 관계일 때 채권액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 그럼 뭐가 더 쓰기가 편해? 근저당권이 더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90% 이상이 근저당으로 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근저당하고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라고 안 쓰고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을 써요. 뭘 쓴다고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보통은 은행권, 1금융권은 120% 잡습니다. 그래서 1억 빌리면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뭐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 이런 데는 130% 이렇게도 잡고 어쨌든 채권 최고액이 4,56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은 김명자 이렇게 되고 김명자가 누구였죠? 소유자였죠. 자, 그 다음에 근저당 권자는 누구다?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호가 나오고 사무소 소재가 나오고 평창동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에 뭐가 적혀 있죠? 그렇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여기서 권리자가 어떤 파트인가요? 이렇게가 권리자예요. 등기부를 보실 때 권리자가 맨 위에 써져 있지 않고 중간에 써져 있는 거예요. 권리자. 그럼 이건 근저당권 설정이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이니까 권리자는 근저당 권자. 소유권 이전이면 권리자가 소유자. 전세권 설정 등이면 권리자가 전세권자. 그럼 이건 근저당권 설정이니까 권리자는 근저당 권자. 글씨가 작아서 좀 죄송한데 근저당 권자 보이세요? 근저당권자. 그럼 권리자를 쓸 때는 뭘 쓴다라고 그랬죠? 3개. 이름, 번호, 주소 써야 되죠? 근데 자연인이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라고 부르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인일 때는 법인의 명칭. 우리는 성명이라고 법인의 명칭. 근데 우리는 무슨 번호를 쓰죠? 주민등록번호 쓰는데 법인은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등기용 등록번호. 말 그대로 등기할 때 쓰는 번호라고. 그래서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서 여기에 번호 보이세요? 이게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 우리은행의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출 취급점이
평창동 지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출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한 건데 지점에서 한 건데요. 여러분들 요 근저당권 설정할 때 본점 있고 지점일 때는 본점 소재지를 써요. 요 회원동에 우리은행 본점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출은 어디서 나왔고 평창동 지점에서 나왔는데 그럼 요 등기부에다가 평창동 지점 주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본점 주소를 써요. 근데 어쨌든 세 개를 쓰는 건 맞나요?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주소 쓰고 세 개 썼죠. 이게 무엇에 관한 거? 권리자가 하는 거. 그러면 이것 말고도 써져 있죠. 채권 최고액은 얼마고 채무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이선말 써져 있잖아요. 그럼 요런 게 무엇에 해당하고 기타사.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권리에 관한 이게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는 등기부에 권리자는 무조건 쓰겠죠. 권리 등기할 때는 권리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 말고 또 뭐 쓰는 게 있다.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각 권리별로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나오는 건데 그럼 이건 근저당권 등기니까 뭘 쓰겠어요?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이런 거 쓰는 거라고. 전세권 등기면 전세권자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전세금 얼마다, 그다음 얼마큼 사용할지 범위는 얼마다 이런 거 써져 있는 거라고. 그럼 권리별로 써져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는 게 그게 시험 문제예요. 올해는 지역권 등기 문제였어요. 올해는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올해 또 공동담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요 밑에 글씨가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글씨가 작아서 공동담보 올해 기출 문제예요.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건물 이렇게 써져 있네. 자,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죠? 토지 등기부 어디에 있는 거? 서대문구 대신동 107의 18번지 토지 등기부를 보고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동소 같은 곳 동번지 건물에도 같이 담보 잡혀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이 토지도 담보 잡았고 무엇도 건물도 같이 담보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토지가요. 토지가 5억짜리예요. 토지가 5억짜리인데요. 6억 담보 돈 빌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토지에 건물도 있으면 건물은 신축이라서 샘핑이라서 5억 가치가 있대. 그럼 총 합치면 얼마가 돼요? 5억이니까 10억이잖아요. 그러면 5억 토지만 해서는 안 빌려주겠죠. 5억이니까. 그래서 두 개 10억을 두 개의 물건을 같이 담보 잡혀서 저당권을 설정해줘서 5억 빌릴 수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5억이면 채권 최고액은 6억으로 잡아두고 합쳐서 얼마라는 얘기? 6억이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게 공동저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공동저당.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담보 잡았으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다고.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에도 저당권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저당권 등기를 두 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공동저당이 있다는 건 표시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토지 등기부에는 뭐가 같이 담보 잡혀 있다. 건물이 잡혀 있다. 요 저당권 등기 끝부분에 이해되십니까? 저당권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 표시를 한다. 올해 지문이에요. 합쳐서 네, 공동담보. 공동저당이라는 말은요. 하나의 채권에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십니까? 채권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공동저당. 채권이 두 개면 각각 저당권이에요. 그럼 공동저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전제가 채권은 하나인데 저당권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 그래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토지 등기부 보셨어요. 자, 그러면 같은 지번에 있는 대신동 107의 18번지에 있는 건물 등기부예요. 자, 표제부에 쭉 있고요. 자, 건물 표제부에 뭐가 나올까요? 건물의 표시가 나오겠죠? 너무 급하게 하나?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나오는 거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맨 앞에 표시번호. 무슨 번호요? 표시번호. 벌써 한 20분 지나니까 또 까먹었죠. 여기는 표시번호.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까먹었어. 여기는 표시번호. 여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토지랑 뭐가 달라요? 요게 있죠. 요게 토지는 아까 소재 지번 이렇게만 나왔는데 여기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막 내는 거라고요. 건물 번호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건물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요. 자, 10번지하고 11번지는 다른 토지예요. 네. 중동 10번지하고요. 중동 11번지 토지는 다른 토지예요. 뭐가 다르니까? 지번이 다르니까 필지별로 번호 매긴 게 지번이잖아요. 그럼 토지는 지번만으로도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소재, 지번. 근데 건물도요, 건물도 기본적으로 건물은 땅에다가 짓는 거죠. 그럼 건물이 이 건물이냐 저 건물이냐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대지 지번으로 구분해요. 뭘로 구분한다고요? 대지 지번. 그래서 원래 지번은 땅의 번호인데 건물을 표시할 때도 지번을 쓰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번지에 있는 건물하고 11번지에 있는 건물은 다른 건물이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10번지에 건물이 2개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10번지에 지번 하나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각각의 건물이야. 그럼 각각의 건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번호를 또 매긴다고. 그게 건물 번호예요. 그러니까 지번만으로는 건물을 구분할 수가 없을 때는 모두 붙인다. 건물 번호. 그러니까 건물 번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빌라인데요. 빌라인데 무궁화 빌라예요. 몇 동인가? 안 적혀져 있는 데 있나요? 있어. 무궁화 빌라 한 동밖에 없어. 그럼 그냥 무궁화 빌라 그리고 끝나는 거라고. 근데 무궁화 빌라가 A동, B동 또는 가동, 나동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건물이 여러 개니까 가동, 나동 붙이는 거라고. 그럼 가동, 나동 또 아파트 101동, 102동 이런 걸 무슨 번호라고 한다. 건물 번호. 이해되시죠? 건물 번호. 그래서 건물 번호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역. 아까 토지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지목 면적이 나왔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게 토지 등기부였고 건물 등기부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다음에 건물 내역. 건물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얘기해요. 건물 내역이라는 게. 한 번 더 읽으실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건물 내역. 이 건물의 내역이라는 말은 건물의 구조.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건축법 시간에 공부도 하시겠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뭐 중에서요? 땅에 붙어있는 물건 중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붕이 있고 벽기둥이 있는 물건을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 뭐가 있고요? 지붕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벽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작물을 뭐라고 한다? 건물.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이렇게 부르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건물이라고 표현해요.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일치해요. 그럼 건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붕이 있고 벽이. 그럼 그 구조를 얘기해 줘야 돼. 건물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구조를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붕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요 건물은 지붕이 슬래브 지붕이다. 기와 지붕이면 기와 지붕. 슬래브 지붕이면 슬래브 지붕. 그다음에 조가 벽기둥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벽돌조. 벽을 뭘로 쌓았다가? 벽돌로 쌓았다. 뭐 철근 콘크리트 조.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무슨 조, 무슨 지붕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건물은 벽돌조 뭐라고요? 슬라브 지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는 단층 주택이고 면적은 83.4제곱미터다. 그래서 구조, 종류, 면적을 건물 내역이라고 합니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느낌만 차시라고. 아, 이런 게 어디에 써져 있다. 등기부, 표제부. 어느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 내역란에 건물의 구조도 나오고 종류도 나오고 면적도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요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썼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건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에 써져 있는 걸 갖다 쓴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자 나오는 거고. 아까 토지나 건물이나 소유자가 김명자 똑같습니다. 됐고, 을구를 보니까 아까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었죠? 아까 근저당권 공동저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보이세요? 아까 채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4,560이고요. 평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동담보 해가지고 동소동번지 토지라고 되어 있네.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무슨 등기부니까? 건물 등기부니까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뭐도 같이 담보 들어갔다. 토지도 같이 담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자, 요 두 개의 소유자가 같은데 두 개를 같이 담보 잡았대요. 그럼 A 부동산에도 저당권 등기하고 B 부동산에도 저당권 등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 저당. 1억에 대해서 두 개를 담보 잡을 수도 있냐고. 그럼 등기부는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A 부동산 등기부도 저당권 등기를 해요. 그럼 그 끝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공동담보 B 쓰는 거예요. 요 A 등기부에다가는 저당권 등기하면서 공동담보 B 쓰고, 그럼 B 부동산 등기부에다가는 저당권 등기 쓰면서 끝에다가 그쵸, 공동담보 A 이렇게 들어가는, 이걸 공동저당권 등기라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공동담보가 있다고 표시해 준 게 공동저당이에요. 그럼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3개가 들어가서 그럼 저당권 등기를 몇 개 하고 3개 각각 하면서 여기다가 뭘 쓸까요? 그쵸, 공동담보 BC, 여기다가는 AC, C 등기부에다가는 AB. 그럼 담보가 자 A, B, C, D, E 5개가 담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럼 저당권 등기를 5개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뭘 쓸까요? A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B, C, D.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5개에서부터는 목록을 따로 만들어요. 몇 개에서부터는? 5개에서부터는 목록을 만들어요. 이게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올해는 안 나왔지만 한 2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니까 목록 만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 담보 목록. 요거는 5개 이상일 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맨날 답이 3개예요. 틀린 거 꼬라고. 3개가 아니라 몇 개? 5개 이상일 때부터 뭐 만든다? 공동 담보 목록. 개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5개 이상일 때는요, 공동 담보 목록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제 교과서 나오면 보여드릴 텐데, 그때는 여기에, 요 자리에, 여기에 공동 담보 목록 2002-10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요 자리에. 아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었죠? 공동담보, 동서동물, 토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 말고도 담보가 4개가 더 있다.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되잖아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써주는 게 아니라 뭘 만든다고요? 목록. 그럼 목록을 따로 만들고 그 목록도 등기부의 일부예요. 이 목록도 무엇의 일부? 등기부의 일부인데, 그럼 이 협의의 등기부에다가는 목록 번호를 써줘요. 그래서 여기 등기부를 보면 공동담보 목록 2002-10호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럼 요 구체적인 담보가 같이 들어간 것은 요 목록을 봐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것도 따로 띄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담보 목록은 몇 개서부터 만든다? 5개 이상서부터 만듭니다. 자, 요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 등기법이었습니다. 등기법.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오시죠. 책으로. 그러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언제 줍니까? 누가 줘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등록번호 받으신 적 있어요? 등록번호. 우리 태어나면 이제 출생신고하면 무슨 번호가 나요? 그건 무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무슨 번호요? 주민등록번호. 그건 주민등록번호예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고 이제 자격증 따시면 이제 개설 등록하신다고 사무실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업 등록번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무슨 등록번호? 중개업 등록번호. 그거는 시군구청에서 주는 번호예요. 그럼 중개사 등록하시고요. 중개업 등록하시고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는 거고? 세무서. 중개업 등록은 어디서 하시는 거고? 시군구청 가서 하시는 거고. 그럼 시군구청에서 주는 번호는 중개업 등록번호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주는 거예요. 다른 번호예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법인도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은 설립 등기라는 걸 해요. 법인 설립 등기하면 너 앞으로 이 번호 쓰라고 등기용 등록번호를 줘요. 무슨 번호요? 등기용 등록번호.
우리는 자연인은 출생하면 자연인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번호가 나오듯이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하면 출생한 거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 설립 등기라면 등기소에 주는 번호가 등기용 등록번호고요. 근데 그 법인이 사업할 수도 있나요? 사업하는 법인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비영리 법인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럼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라고. 별개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무슨 번호 주겠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번호고 여기다 쓰는 번호는 그 번호 쓰는 거 아니라고요. 아까 무슨 번호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용어가 말뜻이 중요해요. 등기용 등록번호. 언제 쓰는 번호라고요? 등기할 때 쓰는 번호라고 해서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쓰는 거 아닙니다. 무슨 번호라고요?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그리고 중요한 개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워낙 방대한 내용의 공부를 하시니까 공법도 하시고 세법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조금. 자, 이 둘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이요. 매매 계약 일자는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하고 잔금을 좀 일찍 치렀네. 한 달 만에. 그래서 잔금일은 언제로? 4월 11일로 하고요. 등기는 5월 11일 날 등기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겠죠. 소유자를 바꾸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원인은 뭐로 하고? 매매, 원인 일자는 요 날짜, 잔금 일자가 아니라 계약 체결 일자가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소유자가요 언제 을로 바뀔까요? 소유자가요 언제 을로 바뀔까요? 소유자 여기요? 5월 10일? 요때 을이 소유자다. 손 한번 들어요. 을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민법 하셨구나. 민법 하셨나? 안 해도 상식으로. 네. 그럼 요때 을이 소유자다. 네. 을이 소유자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요 을이 요때 소유자가 된다는 건 민법이에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라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누구와 누구. 갑하고 을,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소유자는 요 계약일 때는 이게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돼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그럼 등기를 한 날이 언제예요? 5월 10일. 그럼 아무리 잔금 치렀더라도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아닌 거라고. 무슨 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 이게 민법이고요. 요게 을이 소유자라고 하는 건 세법이에요. 뭐라고요? 세법. 그럼 세법도 공부하시잖아. 그럼 세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규율한 건가? 이 둘 문제가 아니라 세금 걷는 사람. 누구요? 과세, 관청.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 규율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 것을 보는 게 포인트죠? 그럼 세법에서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예요. 뭐라고요? 실질주의. 그래서 세법에서는 등기 안 해도 잔금만 치렀어도 소유자로 쳐요. 뭘 안 해도.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지금 뭘 치렀어요? 잔금 치러서 4월 10일 날 소유자인 것을 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금 낼 때 잔금 치렀으면 요 사람은 뭐 내죠? 양도세 내고 요 사람은 취득세 내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죠?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낼 때요. 등기가 6월 2일 날 됐어도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재산세 내야 돼요. 매수인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6월 2일 날 등기를 했어. 그럼 소유자는 민법상으로는 언제 소유자 바뀌었는데 6월 2일 날 소유자가 바뀌는데 잔금을 6월 1일 날 쳤잖아요. 치렀으면 잔금 치른 날 6월 1일 날 매수인이 소유자 되는 거라고. 그럼 재산세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라고요.
이해되죠? 이것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민법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개사들 분 중에서 이거 잘못 설명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법이고 세법, 이거는 민법. 그럼 각 법에 고유한 개념이 있는 거라고, 원칙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는 거잖아, 한꺼번에. 그러니까 막 헷갈려.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다 다른 겁니다. 특히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을 신탁이라는 걸 해요. 뭐 한다고요? 신탁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믿고 맡기는 걸 뭐라 한다? 신탁이라고 하고요. 이 신탁은 명의신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탁법상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입을 해보실래요? 신탁법상 신탁.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명의신탁은 꼭 명의신탁 그래요.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 민법 중 안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도 이름만 올려주는 걸 명의신탁. 이게 실명법 적용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보통 신탁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신탁법상 신탁. 그럼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그래요. 맡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탁자 이렇게 부르고요.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원래 소유자인데요, 일정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정한 목적으로 을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위탁자.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수탁자. 그럼 수탁자가 보통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시는 신탁회사들이에요. 보통은 뭐라고요? 신탁회사, 뭐 무궁화 신탁, 뭐 토지 신탁 이런 회사들 간판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신탁 회사들이 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수탁자. 그러면 이렇게 신탁을 하면요, 누가 소유자일까요? 누가 소유자일까요? 누가 소유자일까요?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사람이 소유자다. 네. 이 사람이 소유자다. 네, 법적으로요. 저 도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위탁자가 소유자다. 둘 다 맞다니까요. 무슨 법이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아까 민법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세법상 얘기할 때 다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럼 세법상으로는 누굴까요? 세법은 어떤 개념? 실질주의라 했죠. 실질. 누구로 넘어갔어도 을로 넘어가 실제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세법에서는 위탁자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위탁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이 얘기 나왔냐면,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할 때,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탁회사다 신탁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 재개발을 할 때. 그럼 신탁을 했어. 그럼 요 수탁자가 조합원이 될까요? 거기서 조합원은 누굴 따요?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도정법에서,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요. 실제 소유자가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그런 도정법에서 그런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신탁법에서는 이 사람을 소유자로 봐요. 무슨 법에서는? 신탁법에서. 근데 등기법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신탁법상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제가 자꾸 수탁자라고 할 겁니다. 등기법 시간에는 신탁에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라고 하셔야 돼? 수탁. 자꾸 위탁자라고 하셔. 그러니까 공법이랑 세법이 막 헷갈리는 거라고. 거기서는 위탁자라고 하세요. 예, 등기법 시간에는 누구라고 해야 된다고요? 수탁자. 소유자는 누구다? 수탁자.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법별로 달리 보는 거라. 달리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는데, 아유, 시간이 됐네. 그럼 책은 좀 끊었다 갈까요? 예, 좀 쉬었다 가보시죠.